바른미래당이 이번 주 창당 첫 돌을 맞았습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예. 의원님 우선 그 현안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네. 이 5.18 모독 파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수위를 놓고 지금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다른 여야 사당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신 거죠? 사실 이 자유한국당의 세 분의 의원의 발언에 요 며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국회가. 예. 근데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셀프 징계하면서 이제 저희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징계를 내렸는데, 사실 이 5.18 망언의 문제점들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사실 더 크게 문제점인 것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뭐 역사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정말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이미 이제 5.18은 혁명이다라고 나온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어떤 정무적인 이유는 100번 양보를 해서 이해하더라도 이런 것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 또 민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나온 것은 이제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전례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득표 전략 차원, 아니면 뭐 보수 결집 차원에서 5.18이 정치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셀프 징계는 굉장히 모자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하시고 안 모자랐다고 생각하시려면 이제 세 분 다 제명을 당하는 그런 징계 수위가 나왔으면 좀 만족하셨을까 이런 생각입니까? 그쵸. 제명을 넘어서서 지금 뭐 저희 여야 4당의 공감되는 국회의원의 자질 또한 의심이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국회의원직을 본인들이 뭐 내려놓으실 수는 없을 테고 이제 정말 국회의원직 의 사퇴 정도까지는 좀 결단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여야가 그 의원 세 분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다가 이제 제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여야 또 국민들께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징계가 나올 때까지 이제 5.18 관련돼서 이제 망언을 하신 세 분에 대한 징계의 목소리를 계속 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바른미래당이 출범 1주년을 이제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것만큼은 성과로 내세우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정말 어려운 산보 끝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중도 개혁을 기치로 창당하고 1년을 보냈잖아요. 그간의 성과를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제 저희보다 국민들께서 이건 바른미래당이 정말 잘했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대 정당들의 뭐 갈등과 충돌 속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안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국회를 개혁하고 정말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공존하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저희가 해왔다라는 부분과 국회 특활비 폐지,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 특활비를 폐지를 하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절대 이제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님과 또 의원님들의 여러 노력 끝에 이뤄낼 수 있었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세비 인상. 세비 인상. 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제외가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을 해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국회의원의 세비 거대 정당들 간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의 세비라는 부분에서 바른미래당이 세비 인상분 전액을 모두 이제 청년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또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께 생각하시기에 바른미래당이 정말 제 역할을 해나가는구나라고 좀 신뢰와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국회 특활비 폐지, 세비 인상분 기부한 거, 이 두 가지 꼽아주시는군요. 그래요. 근데 저도 이 정치권에 참 오래 취재 기자로 있었습니다만 중도 개혁이라는 말처럼 참 멋있고 명분이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좀 정치권 내에서 실현이 되려면 이 강력한 구심점이 없으면 참 이 꿈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어떤 정체성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중도 개혁 이 노선을 어떻게 앞으로 구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이전에 국민의당 시절부터 이제 양극단의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념이 아니라 정책과 제대로 된 정치를 하자라는 그 기치로 국민의당을 탄생했고 또 바른미래당까지 넘어왔습니다. 예. 사실 당에서 끊임없이 이념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를 표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공산당이 아닌 이상 당 노선의 갈등이 내부에서 없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정당인가. 각 정당마다 나름의 갈등이야 있는 것이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계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친문이나 친박처럼 계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당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당초에 이념적인 구태한 성향의 정당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실익을 위한 중도와 통합의 가치를 담고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편이 더 국민들께 도움이 되냐라는 부분에서의 그 단어나 개념에 지속적으로 이제 의심과 서로 간의 토론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토론을 거치면서 당의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어느 정당보다 공고한 토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 국민들은 당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보면. 그렇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념이라는 프레임,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라는 걸로 판단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 또 정치의 모습이 이념 갈등에만 함몰된다면 절대 우리 정치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생산적인 국회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당으로서 이제 중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설득시키는 과정이 앞으로도 뭐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꼭 필요하리라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도 어떤 당내 여러 가지 토론이나 논쟁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당대당 통합 얘기도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평화당과 이제 통합 또 연대 얘기인데 이건 어떤 가능성으로 봐야죠? 뭐 민주평화당이든 그 전에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여러 정당들과의 타당과의 통합 이야기가 계속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질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의료제가 걸릴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당과도 통합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바른미래당 당 내부에서도 토론이 이어지는 것은 그 다당제라는 그 모양새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자생을 위한 차원에서의 토론인 것이지 통합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 내부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타당과의 정책적 연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통합 이야기는 아주 앞서간 말씀이라는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제 자생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자꾸 이제 통합이나 연대 얘기, 당대당 통합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 이런 것도 많이들 주변에서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다들 이제 안철수 대표님을 또 많이 사랑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
예. 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저도 들었지만 뭐 안철수 대표님이 3월에 복귀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마 뭐 6월 말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뭐 야당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뭐 정치권 등의 전망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물론 정답은 안철수 전 대표님의 결정에 따른 문제일 테지만 뭐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창당의 주역이셨고 또 그만큼 앞으로도 정치가 개혁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테니까 뭐 언제 뭐 시기는 모르겠지만 복귀는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김수민 의원님도 이제 복귀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예. 여러 가지 당의 발전이나 앞으로 진로 이런 데 많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의원님 청주 쪽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총선에서? 예. 네. 예. 왜죠? 청주 일단 제가 청주 출신이기도 청주 하고요. 출신이시고 예. 네. 그리고 청주가 사실 이제 전국에서 바다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바다가 없는 곳이구나. 네. 예. 그만큼 뭐 공기도 좋고 뭐 사람들도 다 좋은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젊은 이제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고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그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다선을 하시다 보니까 청주와 충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가능성들을 아직까지 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젊은 분들과 함께 청주의 가능성을 더 높여서 충북의 더 나은 미래를 좀 고민을 해보고자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주 내려가세요, 그럼 요즘? 예, 청주에 있습니다. 예, 청주에 자주 가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